심판적인 자살. 인간은 양심이나 도덕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을 심판한다. 이때 자신에게 혹독한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바로 죽음이다. 어떤 사람들은 죽을만이 유일한 자신에 대한 처벌이라고 믿는데 이것을 심판적인 자살이라고 한다. 심판적인 자살이라는 법적으로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판단하고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다. 전형적인 심판적인 자살로는 이오키스테 왕비의 예를 들 수 있다. 테베의 왕 다이오스는 아들에게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신탁을 받는다. 그는 아들인 오이디푸스를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목동이 그를 확인하고 자신이 없는 홀리보스 왕에게 들여다는다. 그러나 결국 다이오스는 델프오로 가던 중에 길에서 일어날 충돌로 인해서 아들인 오이디푸스에게 목숨을 잃는다. 오이디푸스는 그 당시에 테베 시민을 괴롭히던 스핑크스의 수수께를 풀고 어머니인 이오카스테와 결혼한다. 그러다가 테베의 기근과 역병의 재난이 일어나지 신탁에 문의한 결과 오이디푸스의 범행이 백일에 드러나고 이오카스테는 자살한다. 이오카스테는 남편의 원수이며 동시에 아들인 오이디푸스와 결혼한 근신 상간의 죄를 지은 것이다. 그래서 그녀의 양심은 자신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는 심판을 내린다. 이처럼 심판적인 자살은 대개 양심의 판단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이오카스테의 경우에 우리는 그녀가 겪었을 죄책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살의 예를 승인할 수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자기 비난으로 인한 자살도 존재하는데 다음의 예가 그러하다. 갓난 아이가 원인 없이 침대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이때 아기 어머니는 자신의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해 자살했다. 그녀는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아기 돌보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아기가 죽은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아기의 죽음에 어머니는 아무런 책임이 없었지만 그녀의 완벽함은 자신의 죽음으로 내어온 것이다. 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과 사건을 받아들이는 성격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의 가장 혹독한 이는 누구일까? 바로 자기 자신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비치 못할 사정을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자신에게 냉정하게 이를 때가 없다. 한 면면을 보고 다른 측면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장난이다. 인생은 우리 각자에게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연극이다. 이 연극에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운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에게 창을 겨누고 찌르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을 대하는 자세는 남의 삶을 간주하듯이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무엇을 심각하게 생각할수록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자기 자신에게 창을 겨눌 수 있기 때문이다. 딕셔너리 오브 더 마인드. 아동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죽음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들은 죽음이 임박하기 전에 자신이 죽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한다. 단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지 않을 뿐인데 이유는 주변의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을 연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터득하게 된다고 한다. 이것은 5단계를 통해서 알게 된다. 첫 단계는 아동이 심각한 질병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이 먹고 있는 약의 이름과 부작용을 알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치료와 시술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 네 번째 단계는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한데 묶어 질병에 대한 대략적인 예후를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질병의 과정을 재발과 치유의 순환 과정으로 보게 된다. 아동은 이 시점까지 일어나는 순환 과정에 죽음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다섯 번째 단계에 들어가서야 죽음을 이러한 과정의 한 부분으로 인식한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아동은 자신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지만 좋아질 수 있다고 여기다가 나중에는 항상 자신은 질병 상태에 있으며 나아질 거라고 생각한다.
결국에는 항상 자신은 질병 상태에 있으며 좀처럼 나아지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상태를 추구하는 과정이 있다고 인식한다. 또한 아동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이해하는 방식이 어른과 많은 차이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어른은 자신의 슬픔에 사로잡혀서 아이들의 감정적인 반응에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죽었을 때 남편은 아내를 잃은 슬픔에 사로잡혀 어머니를 잃은 아이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성인과 마찬가지로 아동도 그들은 상실감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심리적으로 많은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아동은 살아가는 사람이 죽었을 때 정서적으로 시간이 멈추게 되어 성인으로 가는 성장과 성숙이 지연되거나 멈추기도 한다.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상실의 경험을 극복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성인에 비해서 가장 불리한 점은 아이의 사고 능력이 미성숙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성인처럼 죽음의 의미, 영향을 이해하지 못한다. 5살 이하의 아동은 부모나 형제가 죽을 때 잠시 어디로 떠났거나 잠을 자는 정도로 생각한다. 비록 죽은 사람에 관해서 누워있거나 여지에 묻혀드는 사실을 안다고 하더라도 죽은 사람은 여전히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생각할 수 있다고 여긴다. 아동은 9살이 넘어서야 죽음을 객관화하고 죽음이 모든 인간에게 불가피하다고 여기게 된다. 그리고 아동은 에이드 가정에서 매우 중요한 자신의 감정, 사고, 기억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한다. 또한 자신이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자신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무언가 잘못해서 아니면 신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자신의 곁을 떠났다고 생각한다. 또한 죽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신을 미워했기 때문에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한다. 성인은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슬픔을 달래거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아동은 이런 적극적인 애도 과정을 거치는데 많은 제한을 갖고 있다. 아이들은 조용히 자신의 생각에 몰입할 뿐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 아동은 고통은 결국 해결되고 인생은 계속 변하는 경험이 없기에 앞으로의 인생은 불행한 일만 생길 수 있다고 단정짓게 된다. 또한 인생은 불행으로 가득 찼다는 염세적인 생각이 들 수 있다. 또한 어른들은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피하려고 한다. 가족들은 암묵적으로 이런 무거운 주제를 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집안의 무거운 분위기는 아동들의 애도 과정을 방해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회상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계속 쌓아놓기만 한다. 결과적으로 애도 과정은 지연되고 아이들은 오랫동안에 사자에 붙들려서 있게 되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후에 아이가 급격히 말수가 줄어들거나 다른 아이들과 잘 놀지 않으려고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나 유난히 눈물이 많아지면 아이에 대한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애도 과정을 넘어서서 소아 우울증으로 넘어간 단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놀이치료나 상담치료 등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아동의 살아가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힘든 마음과 외로움을 풀어줘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를 병행해서 애도 반응으로 인해서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안락사에 대한 논쟁. 안락사는 그리스어의 원어를 두고 있는데 좋다는 의미고 죽음이라는 의미다. 데스. 안락사에서 좋은 죽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안락사가. 그러니까 이유 굿, 이유는 굿이라는 뜻이고 타나토스 죽음, 데스 좋은 죽음. 그래서 고대에는 안락사가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현재와는 크게 다른 개념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인간의 생명이 모두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여겼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생명을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스파르타에서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죽였는데 부모와 아이에게 불행한 삶보다는 죽음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화살이는 스파르타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아테네처럼 문명화된 사회도 장애를 갖고 있거나 건강하지 않은 아기를 죽이는 것이 허용이 되었다. 물론 아테네에서 장애를 가진 아기를 죽이는 것은 무조건 장애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이러한 이화살이를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에서 이화살이를 허용했다고 해서 그들이 인간 생명의 가치를 낮게 평가했던 것은 아니다. 그들도 다른 종류의 살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지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자살을 허용하지 않았다. 피타고라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살을 삶의 어려움을 피하려는 비겁한 행동이며 자신과 사회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보았다. 그러나 세 사람 모두 모든 상황이 자살을 금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았다. 그들은 도저히 낫지 않는 질병, 그로 인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을 경우에 죽음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보았다. 의사가 번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도 요즘도 의사가 되는 사람에게 윤리적인 지침이 되고 있다. 그 중에 다음 같은 내용이 있는데 죽음을 일으키는 어떤 약의 요청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며 이런 어떤 함시도 주지 않을 것이다. 로마는 그리스 사상을 많은 부분 그대로 적용했다. 예를 들면 수도학 과인 철학자인 세네카는 우리는 끔찍한 출생을 파괴하고 우리의 아이가 연약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익사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로마는 그리스에 비해서 또 특정한 상황의 살인을 받아들였다. 수도학파와 에피크로스학파 철학자들은 자살을 더 이상 삶을 돌보지 못하게 될 경우에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이라고 보았다. 안락사는 의도적이 비의도적이 안락사로 구분한다. 의도적 안락사는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의도적인 안락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형적인 안락사로 말한다. 다음 같은 경우가 그러하다. 전투도지 한 명의 병사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 그러나 상황은 더욱 나빠져서 남은 병사들은 적의 공격 때문에 철수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너무 급하게 해서 상처 입은 병사를 도저히 데려갈 수 없다. 상처를 입은 병사는 적의 포로가 되거나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할 것이 분명하다. 이때 그 병사는 남은 병사에게 애원한다. 제발 저를 죽이고 가세요. 깊은 슬픔에 빠진 동료 병사는 잠깐 동안의 관의 끝에 상처 입은 병사를 죽이고 떠난다. 여기서 상처 입은 병사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요청한 것이다. 이처럼 적극적인 안락사는 대상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로 말한다. 비의도적인 안락사는 나치가 기포 프로그램의 수많은 장애자를 희생시킨 것 같은 경우를 사례로 들 수 있다. 또한 전염소와 연명의료 논쟁을 일으킨 미국 여성 카렌 앤 킬런의 경우처럼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서 아무런 가망이 없는 경우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없을 때 가족이나 의사가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안락사는 적극적인 안락사와 소극적인 안락사로 다시 나뉜다. 소극적인 안락사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 인공적인 수단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를 제거하는 것으로 숨지는 경우다. 카렌 앤 킬러는 의식을 소실하고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다. 이때 아버지는 그녀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거부하고 산소호흡기의 제거를 요구했다. 그런데 킬러는 산소호흡기를 제거하고도 그녀를 더 생존했지만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기계의 제거만으로 목숨이 끊어지는 경우로 말한다. 사실 이런 소극적인 안락사는 우리나라에 흔히 일어나고 있다. 카렌 앤 킬런의 경우처럼 재판을 벌여서 힘들게 안락사를 시행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관리적으로 임종하는 밖이 아니라 집에서 해야 한다는 관념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종에 가까운 암 환자나 치명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는 가족들에게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집으로 데려갈 것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가족들이 의사에게 집에서 임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공호흡기를 제거되고 이동하는 중에 또 간이 호흡기를 통해서 소음을 유지하다가 집에서 임종을 받는다. 따라서 이런 소극적인 안락사의 경우에 우리가 안락사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았을 뿐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만약에 병원이 환자에게 약물이나 인공호흡기를 중단했다면 그것은 소극적인 안락사에 해당한다. 그러나 치명적인 양의 진통제나 또 신경안정제를 통해서 사망케 했던 이것은 적극적인 안락사에 해당한다. 이런 적극적인 안락사의 예로는
재개복 케인의 키언의 예가 가장 대표적이다. 그는 130여 명의 말기병을 가진 환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1000번째 연락사는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던 54세의 환자에 대해서 의사 저력 사망을 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그런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취하되었다. 지금까지 가장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적극적인 연락사 중에서 의사 저력 사망이다. 말기의 진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자신의 목숨을 끊는 과정에서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한다. 여기는 의사가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약물을 처방하고 환자가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사가 직접 독극물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경우도 있다. 수동적인 연락사의 경우에 적극적인 반대 의견은 거의 없지만 적극적인 연락사, 특히 의사 저력 사망은 그러는 논란이 있다. 적극적인 연락사를 찬성하는 측은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측은 적극적인 연락사는 의사에 의해서 살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